밤 10시 72세 김복순 씨는 불 꺼진 방 안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35만 원. 다음 달 월세 고지서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한 통의 전화가 복순 씨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이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김복순 씨는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하지만 개운한 잠이 아닙니다. 밤새 뒤척이며 걱정에 잠긴 채로 새벽을 맞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을 바라보며 그녀는 또다시 한숨을 내쉽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것이 두려워진 지 오래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20년. 처음에는 받던 유족연금과 조금씩 모아둔 적금으로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했습니다. 복순 씨의 하루는 계산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쓸 돈, 이번 달 남은 돈, 오래 버틸 수 있는 돈.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어가며 계산하는 모습은 마치 생존을 위한 의식 같았습니다. 찬장을 열어 라면 몇 개가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냉장고 안에는 김치와 계란 몇 개가 전부입니다. 마트에 가면 예전보다 훨씬 비싸진 물가에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기초연금 34만 원. 이것이 복순 씨의 주요 수입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조금씩 까먹고 있는 적금까지 합쳐도 한 달 생활비는 빠듯했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휴대폰 요금만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주인이 전세 계약 만료를 통보해 왔습니다. 월세로 바꾸거나 이사를 가세요. 월세 50만 원. 복순 씨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기존 생활비에 월세까지 더하면 매달 적자가 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사를 간다고 해도 전세금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요즘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있었고 복순 씨가 가진 돈으로는 변두리 원룸조차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복순 씨는 집 앞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72세의 나이에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자주 쑤시는 상황에서 오래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불안은 더욱 커집니다.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할지, 돈이 떨어지면 어디서 살아야 할지. 복순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봅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부동산 가격 상승 소식만 나옵니다. 서울 아파트값 또 상승, 전세난 심화 같은 제목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때로는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딸도 사위도 각자 생활이 빠듯해 보였습니다. 손자의 학원비, 대출 이자만으로도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차마 부담을 줄 수 없었습니다. 복순 씨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걱정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5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될까? 끝나지 않는 걱정의 연속이었습니다. 복순 씨는 오늘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얕은 잠에 빠져들었지만 몇 시간 후면 또다시 불안한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복순 씨는 또 다른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머릿속에서는 월세 50만 원이라는 숫자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미영이의 전화였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세요? 복순 씨는 딸에게 집주인의 통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월세로 바뀌면 감당하기 어렵다는 걱정도 함께요. 미영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LH에서 운영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알아봐요. 복지주택이 뭐니? 복순 씨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미영이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에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월세도 일반 집보다 훨씬 저렴하대요. 복순 씨의 마음에 작은 희망이 싹 텄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습니다. 그런 좋은 게 있다면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 다음 날 미영이가 직장에서 일찍 나와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출력한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인터넷으로 알아봤는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미영이는 복순 씨 옆에 앉아 자료를 펼쳐놓았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모집 공고, 신청 자격, 소득 기준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소득자산 기준 충족자만 신청 가능. 조건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소득 기준을 확인해 봤습니다. 단독 가구는 소득인 정액이 월 228만 원 이하여야 했습니다. 엄마 기초연금이 34만 원이니까 충분히 조건에 맞아요. 자산 기준도 살펴봤습니다. 일반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 2천만 원 이하. 복순 씨가 가진 적금과 보험은 이 기준을 훨씬 밑돌았습니다. 나도 조건에 맞을 것 같은데? 복순 씨의 마음이 조금씩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현실적인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인기 지역은 경쟁률이 높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신청자가 정말 많대요. 복순 씨는 신청 서류 목록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소득증명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이렇게 복잡한 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미영이가 엄마의 걱정을 알아차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번 주말에 함께 동사무소 가서 서류 준비해요. 그날 오후 모녀는 가까운 LH 지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 창구에서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조건으로는 신청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원도 한 가지 당부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다만 인기단지는 대기 기간이 길 수 있어요.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도 기다리셔야 할 수 있습니다. 복순 씨는 처음으로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비록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복순 씨의 꿈에는 작은 원룸이 나타났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월세 걱정 없는 집이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복순 씨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잠깐 깨어났을 때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혹시 모르잖아. 운이 좋으면 될 수도 있어. 복순 씨는 다시 잠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준비해 보자고. 더 이상 포기하지 말자고. 주말이 되자 미영이는 약속대로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체크리스트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면 서류 준비 다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목적지는 동사무소였습니다. 복순 씨는 오랜만에 나들이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동사무소 민원실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복순 씨는 딸의 팔짱을 끼고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차례가 되어 창구로 갔습니다. 직원은 복순 씨의 상황을 듣고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 금액 증명서까지 하나씩 발급받으면서
복순 씨는 신기했습니다. 이런 종이 한 장 한 장이 자신의 인생을 증명하는 거구나. 미영이는 엄마 옆에서 꼼꼼히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로 향한 곳은 세무서였습니다.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순 씨는 자신이 이렇게 많은 곳을 다녀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세무서에서도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복순 씨는 주변을 둘러보며 다른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구나. 서류 발급이 끝나고 모녀는 다시 LH 지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인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번과는 다른 직원이 상담을 맡았습니다. 직원은 복순 씨가 준비해온 서류들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소득 기준, 자산 기준 모두 문제없이 통과했습니다. 신청 자격에는 충분히 해당되시네요. 복순 씨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다음 말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다만 대기 기간이 상당히 길 수 있습니다. 몇 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몇 년이라니. 복순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사이에 전세 계약은 끝나고 월세 50만 원을 감당해야 하는 건가? 직원은 복순 씨의 표정을 보고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울 강남이나 강서쪽 인기단지는 정말 경쟁이 치열해요. 하지만 조금 외곽 지역이나 경기도 쪽은 상대적으로 빨라요. 미영이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여러 곳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최대 3곳까지 신청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복순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살던 동네에서 너무 멀어지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병원도 마트도 아는 사람들도 모두 이 근처에 있었으니까요. 직원이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일단 신청하시고 기다려보세요. 중간에 더 가까운 곳에 자리가 나면 연락드릴 수도 있어요. 신청서를 작성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복순 씨는 글씨를 또박또박 써넣었습니다. 미영이가 옆에서 도와주며 빠뜨린 부분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서류가 완성되었습니다. 접수증을 받아든 복순 씨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 LH 지사를 나오면서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일단 신청은 다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연락이 올 때까지 평소처럼 지내시면 돼요. 하지만 복순 씨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동안 월세는 어떻게 감당하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순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적어도 희망은 생겼으니까. 그날 밤 복순 씨는 접수증을 서랍 깊숙한 곳에 소중히 넣어두었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미래로 가는 티켓 같았습니다. 언젠가는 연락이 올 거야. 신청을 마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복순 씨는 매일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혹시 LH에서 연락이 왔나 싶어서요.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주인으로부터는 계속해서 월세 전환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정말 월세 50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복순 씨는 적금을 조금씩 해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후 자금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매달 15만 원씩 부족한 월세를 메워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복순 씨는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드라마가 한창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다고 해서 받을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느낌이 달랐습니다. 전화를 받자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LH공사입니다. 김복순 고객님 맞으신가요? 복순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연락이 온 것일까? 네, 맞습니다. 직원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신청하신 고령자 복지주택의 입주 순서가 되셨습니다. 경기도 부천 지역 단지입니다. 복순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3개월 만에 생각보다 훨씬 빨리 말이에요. 직원이 구체적인 조건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보증금 200만 원, 월세 10만 원입니다. 18제곱미터 원룸형이고요. 월세가 1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 내시던 월세보다 훨씬 저렴하실 거예요. 복순 씨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 내는 월세가 50만 원인데 10만 원이라니 무려 40만 원이나 절약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보증금 200만 원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오히려 전세금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직원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입주 가능 날짜는 다음 달 15일입니다. 그 전에 계약서 작성과 보증금 납부를 완료하셔야 해요. 복순 씨는 지금 상황에서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월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복순 씨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일이 이렇게 잘 풀릴 수 있는 걸까? 꿈은 아니겠지? 복순 씨는 볼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복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급히 딸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LH에서 연락 왔어. 당첨됐다고 하네. 미영이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벌써요? 몇 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는데. 복순 씨는 들뜬 목소리로 조건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월세 10만 원, 보증금 200만 원. 미영이도 너무 좋다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날 저녁 복순 씨는 오랜만에 푸짐한 저녁을 차렸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고기를 꺼내 불고기를 만들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복순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숨 좀 돌리겠구나. 월세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복순 씨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집,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입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복순 씨는 처음으로 마음 편한 아침을 맞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월세 걱정에 잠을 설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새로운 집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18제곱미터의 작은 공간이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복순 씨는 매일 아침 7시면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정겹습니다. 예전 집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고 외로웠는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박순남 씨와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74세인 박순남 씨도 비슷한 사정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친해졌습니다. 여긴 내 집 같네요. 복순 씨가 박순남 씨에게 말했을 때 박순남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집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사 걱정도 월세 인상 걱정도 없이 지낼 수 있었으니까요. 복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장기 거주 안정성이었습니다. 자격 조건만 유지되면 계속 살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복순 씨에게는 이보다 더 안심되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1층 경로당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좋았습니다. 라디오 체조 시간에는 복순 씨도 참여했습니다. 오랜만에 또래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니 몸도 마음도 가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경로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끼에 3,000원. 집에서 혼자 먹는 것보다 훨씬 푸짐하고 맛있었습니다. 복순 씨는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소소한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을 하지 않는 날이 많았는데 이곳에서는 그런 날이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커뮤니티실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종이접기, 노래교실, 건강체조 등 다양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복순 씨는 특히 노래교실을 좋아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복순 씨는 작은 베란다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래 정원에서 산책하는 이웃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밤에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각 방에 설치된 비상벨이 있어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는 24시간 관리인이 상주했습니다. 복순 씨는 이제 잠자리에 들 때도 편안했습니다. 내일 걱정, 다음 달 걱정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월세 10만 원은 기초연금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가끔 딸 미영이가 안부 전화를 걸어올 때도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엄마가 안정된 곳에서 지내니 미영이도 마음이 놓인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의 걱정도 덜어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주말이면 복순 씨는 건물 앞 작은 텃밭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추와 고추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뭔가를 키우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복순 씨는 매일 감사했습니다. 이런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고마웠습니다. 월세 걱정 없이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날도 복순 씨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평온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집 같은 이곳에서 말이었습니다. 입주한 지 2달째 복순 씨는 복지주택의 진짜 장점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저렴한 집이 아니라 생활 전반을 도와주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더 일찍 신청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건강검진의 날이었습니다. 지자체와 연계된 보건소 직원들이 복지주택을 방문했습니다. 혈압 측정, 혈당 검사, 기본적인 건강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복순 씨는 처음에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검사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생각보다 꼼꼼하고 친절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복순 씨의 혈압을 재면서 말했습니다. 조금 높은 편이네요. 짠 음식을 줄이시고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평소 어떤 증상이 있으신지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검진 덕분에 마음이 놓여요. 복순 씨는 간호사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병원 가는 것도 부담스러웠는데 이렇게 집에서 받으니까 편하다고요. 간호사도 미소를 지으며 정기적으로 체크해드릴게요라고 했습니다. 건강검진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물리치료사가 와서 간단한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복순 씨의 무릎과 어깨 통증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1층 건강관리실에는 혈압계와 체중계가 상시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복순 씨는 매일 아침 산책 후에 혈압을 쟀습니다. 수치를 기록해두면 다음 검진 때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약물 관리 서비스도 유용했습니다. 복순 씨는 고혈압 약과 관절염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가끔 깜빡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복용법을 설명해주고 알람도 설정해줬습니다. 영양 상담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양사가 월 1회 방문해서 식단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자주 놓치는 영양소들을 알려줬습니다. 복순 씨는 평소 라면과 김치로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영양사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건강 요리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계란찜, 두부조림, 나물 무침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월 2회 상담사가 와서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복순 씨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느끼는 외로움이나 불안감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복순 씨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처지의 이웃들과 더 많이 교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각 호실에 설치된 비상벨은 관리실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밤중에라도 응급 상황이 생기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옆집 할머니가 새벽에 어지러움을 호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상벨을 누르자 5분 만에 관리인과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신속한 대응에 모두 안심했습니다. 복지주택에는 또한 취미활동 지원 서비스도 있었습니다. 서예, 그림, 원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습니다. 복순 씨는 원예교실에 참여해서 작은 화분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모두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했습니다. 지자체 예산과 복지재단의 지원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복순 씨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에 복순 씨는 이웃 박순남 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 와서 정말 건강해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말이었습니다. 복순 씨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단순히 집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삶의 질 자체를 높여주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입주한 지 석 달이 지나면서 복순 씨도 복지주택의 아쉬운 점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만족스러웠지만 역시 완벽한 곳은 없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간이 너무 좁다는 것이었습니다. 18제곱미터, 약 5평 남짓한 공간. 혼자 살기에는 나쁘지 않았지만 가족이나 지인이 방문할 때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들 부부가 지방에서 올라왔을 때 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어느 주말 부산에 사는 아들 민수와 며느리가 복순 씨를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 반가웠지만 동시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하루를 보낼지 막막했거든요. 거실과 침실이 구분되지 않는 원룸 구조. 침대 하나, 작은 식탁 하나, 옷장 하나로 공간이 거의 다 찼습니다. 3명이 앉아서 대화할 공간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작은 식탁에 3명이 앉으니 팔꿈치가 부딪혔습니다. 며느리는 불편해하는 기색을 숨기려 했지만 복순 씨는 눈치챘습니다. 자꾸만 몸을 움츠리고 있는 모습이 마음 아팠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를 정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침대는 하나뿐이고 바닥에 이불을 깔 공간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복순 씨는 괜찮다고 했지만 아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셋이 같이 있기에는 공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는 근처에서 숙소 구해서 잘게요. 복순 씨는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아들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괜찮다고 하셔도 정말 좁다고, 며느리도 불편할 것 같다고, 엄마가 편히 쉬셔야 하는데 자신들까지 있으면 더 불편하실 거라고. 복순 씨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화장실 사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샤워 부스가 워낙 작아서 며느리가 불편해했습니다. 세면대 앞 공간도 좁아서 3명이 번갈아 씻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물건을 보관할 공간도 부족했습니다.
복순 씨의 옷과 생활용품으로도 수납 공간이 부족한 상황. 아들 부부가 가져온 여행 가방을 둘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요리를 할 때도 제약이 많았습니다. 주방이 너무 작아서 여러 음식을 동시에 준비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들 부부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해주고 싶었지만 공간과 시설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아들 부부는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복순 씨는 미안한 마음에 계속 사과했지만 아들은 괜찮다고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남았습니다. 이웃들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박순남 씨는 명절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원룸이어도 가족들이 자거나 마음껏 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복지주택 규정상 여러 명이 동시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딸네 집으로 가야 하는데 그것도 눈치가 보여서 잠깐만 있다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명절 내내 비좁더라도 가족들과 함께 보내던 따뜻한 시간들이 이제는 불가능해졌다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또 다른 이웃인 김할아버지는 취미 생활에 제약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모형 만들기가 취미였는데 작업할 공간이 없어서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책을 읽는 것도 제대로 된 책상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환기나 채광도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창문은 있지만 크지 않아서 자연광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흐린 날에는 하루 종일 어두침침한 느낌이었습니다. 손님을 초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복순 씨는 예전에 이웃들을 집으로 불러 차를 대접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2명만 앉아도 비좁아서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복순 씨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를 생각하면 이 정도 공간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돌아간 후 복순 씨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도 경제적 안정을 얻은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앞으로는 가족들과 만날 때 밖에서 만나는 것도 고려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처 카페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좁은 공간의 한계는 인정하되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복순 씨가 복지주택에 적응해 가고 있을 무렵 이웃들과의 대화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3개월 만에 입주한 것이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이웃 이순자 씨와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80세가 넘어 보이는 이순자 씨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복순 씨보다 먼저 입주한 선배 격이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복순 씨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3개월 만에 입주했다고? 정말 운이 좋으셨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3년을 기다려서 들어왔어요. 복순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년이라니.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이순자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2021년에 처음 신청했는데 연락이 오지 않아서 포기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중간에 몇 번 LH에 문의해봤지만 아직 순서가 되지 않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전세금은 계속 올랐고 월세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2024년에 드디어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말이었습니다. 복순 씨는 3년이라는 시간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순자 씨는 어떻게 버텼을까요? 월세와 생활비 부담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층 경로당에서 만난 다른 이웃들의 이야기도 비슷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2년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4년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복순 씨가 신청할 때
부천을 선택한 것이 현명한 판단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서울이나 인기 지역을 신청했다면 훨씬 더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관리사무소 직원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서울 강남이나 강서 쪽은 정말 경쟁이 치열하다고 했습니다.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넘기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지방 소도시나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빨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곳은 교통이 불편하거나 의료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접근성과 대기시간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순 씨는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부천이라는 지역도 나쁘지 않았고 3개월이라는 짧은 대기시간도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복순 씨처럼 월세 부담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순자 씨는 기다리는 동안의 이야기를 더 들려주었습니다. 중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고려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도 없고 병원도 멀어서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그 3년 동안 이순자 씨의 건강도 많이 나빠졌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혈압도 높아졌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잠도 잘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복지주택에서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지만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진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순 씨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3년을 기다려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동안 적금을 모두 까먹고 건강도 더 나빠졌을지도 모릅니다. 복지주택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좋은 제도이지만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복순 씨는 딸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며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말했습니다. 미영이도 놀라며 정말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3년을 기다려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복순 씨는 감사한 마음을 새삼 느꼈습니다. 동시에 아직도 기다리고 있을 많은 어르신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루빨리 더 많은 복지주택이 공급되어서 모든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입주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복순 씨는 복지주택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서비스는 만족스러웠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 비상벨을 눌러도 관리인이 오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관리인은 왔지만 의료진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119를 불러야 했고 병원까지는 스스로 가야 했습니다. 복순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복지주택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웃 박순남 씨는 더 심각한 경험을 했습니다. 새벽에 가슴이 아파서 비상벨을 눌렀는데 관리인이 응급처치를 할 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만약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걱정되었습니다. 결국 내 힘으로 준비해야 하는구나. 복순 씨는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느꼈습니다. 복지주택은 주거 안정성은 제공하지만 완전한 케어 시스템은 아니라는 것을. 건강관리 서비스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주 1회 혈압 측정과 월 1회 영양 상담은 좋았지만 실제 아플 때 도움을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복순 씨가 감기에 걸렸을 때 약을 사러 가거나 병원에 가는 것은 혼자서 해야 했습니다. 몸이 아픈데 지하철을 타고 병원까지 가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돌봄 인력도 부족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1명뿐이었고 50가구가 넘는 어르신들을 모두 돌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할 때도 예약을 잡고 며칠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급한 문제가 생겨도 즉시 도움받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추가 서비스에는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청소 서비스를 원하면 별도로 돈을 내야 했고 식사 배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순 씨는 무릎이 아픈 날 청소를 부탁해 보려 했지만 한 번에 3만 원이라는 비용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기초연금 34만 원으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세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거운 이불이나 두꺼운 옷은 혼자서 빨기 어려웠지만 도움을 받으려면 추가 비용을 내야 했습니다. 정신적 지원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담사가 월 2회 방문하긴 했지만 우울하거나 외로운 날에는 도움받을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특히 밤 시간대나 주말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관리인은 있지만 전문적인 상담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복순 씨는 어느 날 밤 혼자 울고 있을 때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마땅한 곳이 없었습니다. 딸에게 전화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의료진 상주도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간호사는 주 2회만 방문했고 의사는 월 1회 정도만 와서 간단한 검진을 했습니다. 혈압약이 떨어져서 처방전이 필요할 때도 결국 개인적으로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복지주택에서 모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교통편도 불편했습니다. 복지주택 근처에 지하철역은 있었지만 큰 병원이나 대형마트에 가려면 환승을 여러 번 해야 했습니다. 복순 씨처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자니 비용 부담이 있었고 버스는 계단이 높아서 힘들었습니다. 가족과의 연결고리도 약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딸이 자주 오지 못하니 소식을 전하기 어려웠고 응급 상황이 생겨도 즉시 알리기 힘들었습니다. 복순 씨는 점점 깨달았습니다. 복지주택은 분명 좋은 제도이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완벽한 솔루션은 아니라는 것을, 기본적인 주거와 최소한의 복지 서비스는 제공하지만 세밀한 돌봄이나 개인 맞춤형 서비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복순 씨는 감사했습니다. 예전보다는 훨씬 안정적이고 안전했으니까요. 월세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진짜 든든한 지원은 결국 가족과 본인의 준비에서 나온다는 것을, 복지주택은 시작일 뿐 완전한 해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복순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곳에서 최대한 건강하게 지내보자.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자. 복지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주어진 혜택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72세 김복순 씨는 오늘도 복지주택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 7시 창문을 열며 아래층 경로당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듣습니다. 월세 10만 원, 보증금 200만 원. 예전 월세 50만 원에 비하면 정말 많이 줄어든 부담입니다. 하지만 복순 씨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5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서는 가족들이 편하게 머물기 어렵습니다. 응급 상황이 생기면 여전히 불안합니다. 세밀한 돌봄 서비스를 받으려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혜택을 받기까지 3년, 5년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복순 씨처럼 운 좋게 3개월 만에 입주한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그래도 복순 씨는 감사합니다. 최소한의 안정된 주거는 확보했으니까요. 건강관리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외로움도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깨달음은 따로 있었습니다. 딸 미영이가 주말마다 안부 전화를 걸어오고 이웃 박순남 씨와 매일 안부를 묻고
아픈 날에는 김할아버지가 약국까지 함께 가주는 것.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즉시 달려와 준 관리인 아저씨, 복용 중인 약을 꼼꼼히 챙겨주는 간호사 선생님, 우울한 날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회복지사. 복순 씨는 깨달았습니다. 노후를 지켜주는 건 집값이 아니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복지주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노후를 조금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줍니다. 월세 부담은 줄었지만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복순 씨는 오늘도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진짜 복지는 제도가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마음에서 시작되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세요. 아버지는 평생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여자는 시집 가면 끝이다. 그러나 장례가 끝난 날 은행에서 우연히 마주한 진실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숨겨진 금고, 그리고 딸에게만 남긴 편지. 오늘은 차별이라 믿었던 말 속에 숨어있던 진짜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김은희 씨는 올해 52살입니다. 결혼 후 전업주부로 살며 아이 둘을 키웠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늘 비교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빠 김정호 씨와는 2살 차이. 하지만 집안에서의 대우는 하늘과 땅만큼 달랐습니다. 아침 식탁에서부터 차이가 났습니다. 오빠에게는 계란 후라이와 우유가 나왔고 은희 씨에게는 김치와 밥만 주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셨죠. 남자는 힘써야 하니까 영양을 챙겨야 한다고.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은희 씨는 학기 말 시험에서 반 1등을 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성적표를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성적표를 보시고 잠깐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오셨죠. 그리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집안의 큰일은 아들이 지켜야 한다. 그 순간 은희 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고등학교 3학년 겨울이었습니다. 은희 씨는 대학 진학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성적도 충분했고 담임 선생님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오빠 대학 등록금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은희 씨가 이래서 집안을 도와야 한다고 하셨죠.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은희 씨는 동네 봉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20살의 나이에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4시간을 재봉틀 앞에서 보냈습니다. 손끝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 쉴 수 없었습니다. 어깨와 목이 뻐근해도 참아야 했습니다. 한 달 월급 35만 원 중 30만 원은 집에 갖다 바쳤습니다. 3년을 그렇게 일했습니다. 오빠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 사이 은희 씨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23살의 소개로 만난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신혼집은 반지하 원룸, 15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 아이를 낳고 기르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육아와 살림에 묻혀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이란 건 사치였죠. 반면 오빠는 달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승진을 거듭해 지금은 임원이 되었고 강남에 아파트까지 샀습니다. 아버지는 오빠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자주 하시던 말이 있었죠. 역시 우리 집 큰아들이라고. 그럴 때마다 은희 씨는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넌지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방에 은희 씨의 상장들이 액자에 걸려 있다고. 중학교 때 받은 그 1등 상장까지 모두 간직하고 계셨던 겁니다. 은희 씨는 의외였습니다. 늘 차별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자신의 성적을 자랑스러워하고 계셨다니.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은희 씨에게 차갑게 대하셨습니다. 집안 대소사에서도 은희 씨의 의견은 무시당했죠. 세월이 흘러 은희 씨는 52살이 되었습니다. 두 아이도 모두 성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에는 여전히 무언가 빠진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어요. 오빠는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은희 씨는 평범한 일상을 반복하며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하신 그 말씀이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거든요. 여자는 시집가면 끝이라고. 그 말이 은희 씨의 인생을 정의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 김정수 씨가 세상을 떠나신 건 지난 가을이었습니다. 오랜 투병 끝에 평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지만 정중했습니다.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은희 씨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조문객들 안내하고 음식 준비하고 뒷정리까지. 오빠는 주요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정신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나니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건 역시 유산 문제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엔 건설회사에서 현장 감독으로, 나중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시며 돈을 모으셨습니다. 그 결과 집 2채를 남기셨습니다. 하나는 부모님이 살던 본가, 2층 단독주택으로 현재 시세 8억 원 정도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임대용 빌라, 2층 건물에 4세대가 들어있는 수익형 부동산이었습니다. 이쪽은 대략 5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총 13억 원의 재산. 50년 넘게 성실히 일한 결과였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어머니, 오빠 그리고 은희 씨. 자연스럽게 유산 분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친척 어른들도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당연히 아들이 큰 몫을 가져야 한다고. 어머니는 작은 집에서 편안히 지내시라고. 분위기는 이미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오빠가 8억 원짜리 본가를 물려받고 어머니가 5억 원짜리 임대 빌라를 가지는 것. 은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자신의 몫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큰 집, 어머니께 작은 집, 그것이 순리다. 주변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은희 씨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오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권리라는 듯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셨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상속 등기를 위한 서류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예상대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은희 씨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도 자신은 뒷전이구나. 하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래왔으니까요. 여자는 시집가면 끝이라는 말. 그게 자신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도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가끔 은희 씨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지만 결국 입을 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마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빠는 이미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해서 상속 절차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은희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살림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버지가 안 계신 것만 빼면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마친 지 정확히 열흘째 되는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희 씨는 아버지 명의로 된 통장들을 정리하러 은행에 갔습니다. 상속 절차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려고요. 창구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던 직원이 잠시 멈췄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사용하시던 개인 금고가 하나 있는데요. 따님 성함이 권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은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개인 금고를 두셨다고요?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저요? 권한자가 저라고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아버지가 개인 금고를 이용하셨다고. 그런데 접근 권한자로는 은희 씨만 등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오빠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오직 은희 씨만. 혹시 지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은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오빠에게 말해야 할까요? 어머니께는 알려드려야 할까요? 하지만 일단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만 알려주고 싶어 했던 게 뭘까요? 네. 지금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은희 씨는 직원을 따라 지하 금고실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가족들도 모르게 뭔가를 숨겨두셨단 말인가요? 그것도 자신에게만 접근 권한을 주시면서. 은희 씨는 아버지 명의로 된 통장들을 정리하러 은행에 갔습니다. 상속 절차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평범한 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구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사망 신고서를 확인하고 통장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예금 잔액도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상속 절차 안내도 차근차근 받았습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도 받았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김정수님께서 개인 금고를 두셨는데 상속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은희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버지가 금고를 두셨다고요?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김정수라는 이름과 함께 금고 번호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5년 전부터 이용하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5년 전이라면 아버지가 건강하실 때였습니다. 왜 가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무엇을 보관하고 계셨던 걸까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금고 접근 권한자 명단을 확인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권한자로는 은희 씨만 등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은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만 등록되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빠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자신만. 오빠도 어머니도 모르는 금고였습니다. 아버지는 왜 자신에게만 권한을 주셨을까요? 평생 차별받으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직원이 추가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금고 임대료는 자동이체로 매월 납부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금고실은 지하에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은희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빠에게 먼저 연락해야 할까요? 어머니께도 알려드려야 할까요? 하지만 권한자가 자신뿐이라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버지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서라도 먼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은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안내해 주겠다고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금고실 입구에는 엄중한 보안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신분증과 서명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은희 씨는 긴장했습니다. 수많은 금고, 문들이 벽면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직원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비밀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은희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곧 무엇인가 인생을 바꿀 만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지하 금고실의 차가운 공기가 은희 씨를 감쌌습니다. 은행 직원이 마스터키를 준비했습니다. 은희 씨도 자신의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두 개의 열쇠를 동시에 돌렸습니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금고 안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들은 은희 씨의 세상을 뒤바꿔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낡은 봉투 하나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겉면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희에게.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만 남긴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손이 떨리면서도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자 여러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공증 유언장의 사본이었습니다. 문구는 단호했습니다. 토지를 딸 김은희에게 단독으로 물려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단에는 공증인의 서명과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원본은 공증 사무소에 보관돼 있지만 이 사본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분명했습니다. 은희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토지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은희 씨가 전혀 모르는 땅이었습니다. 주소를 보니 시 외곽 지역의 농지였습니다. 면적도 상당했습니다. 언제 아버지가 이런 땅을 사셨을까요? 왜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을까요? 세 번째 문서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쓰신 편지였습니다. 종이가 약간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치는 순간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친필로 적힌 글씨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습니다. 은희야. 너만이 내 피를 나눈 아이였다. 미안했다.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 피를 나눈 아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렇다면 오빠는 대체 뭐란 말입니까? 편지는 더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속마음이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평생 숨겨온 비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는 어머니가 재혼 전에 낳은 아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알면서도 아들로 키우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피를 나눈 것은 은희 씨뿐이라고 했습니다. 은희 씨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가족관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더 엄하게 대하셨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오빠에게는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만 차갑게 대하셨던 이유.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사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편지에는 미안하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표현을 잘못했다는 후회도 있었습니다. 늘 마음으로는 자랑스러워했다는 고백도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조용히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희 씨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유언장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문서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매입 시기를 보니 10년도 더 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혼자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든 문서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비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특히 오빠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편지의 충격적인 내용을 그대로 전할 수 있을까요? 금고 문을 닫으며 은희 씨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만 남긴 이 선물.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은행을 나오는 길에 은희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진짜로 사랑하고 계셨다는 확신. 그 확신이 평생의 상처를 조금씩 아물게 했습니다. 차별이 아니라 특별한 사랑이었다는 깨달음.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편지는 더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더 큰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는 평소보다 정성스러웠습니다. 마치 평생 하지 못했던 말을 모두 쏟아내듯 적어 놓으셨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은희 씨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무언가 중대한 비밀이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재혼 전에 낳은 아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그 아이가 바로 지금의 오빠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그 아이까지 끌어안으셨습니다. 30년 넘게 친아들처럼 키우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피를 나눈 것은 은희 씨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아버지에게는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은희 씨를 다르게 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키우고 싶었다. 편지 속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주었습니다. 차별이 아니라 기대였습니다. 냉정함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사랑이었습니다. 은희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평생 원망했던 모든 순간들이 다시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 뒤에 숨겨진 애정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성적표를 액자에 넣어두셨던 이유도 이해됐습니다. 대학 진학을 막으셨던 것도 다른 의미였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미리 경험하게 하려는 뜻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편지는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표현이 서툴렀다는 고백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감사 인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묵묵히 가족을 위해 희생해준 은희 씨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앞으로 가족들을 잘 이끌어달라는 당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은희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새롭게 보였습니다. 30년 넘게 쌓인 오해가 한순간에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빠에 대한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혈연이 아니라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피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라는 걸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30년간 친아들처럼 대해주셨을 것입니다.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은희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알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은행에서 돌아온 은희 씨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편지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특히 오빠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30년 넘게 친아들로 알고 살아온 오빠에게 혈연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전해야 할까요? 결국 은희 씨는 결정했습니다. 일단 유언장 내용만 먼저 알리기로 했습니다. 편지의 비밀스러운 내용은 나중에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집에서 오빠와 함께 모였습니다. 상속 절차에 대해 논의하려는 자리였습니다. 은희 씨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유언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어. 오빠는 처음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뻔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했겠죠. 큰 집은 아들에게, 작은 집은 어머니에게. 하지만 유언장을 읽고 나서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토지를 딸에게 단독 유증한다는 내용. 예상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은희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와 오빠 앞에서 유언장만 공개했습니다. 오빠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아버지가 쓰신 거야? 오빠가 유언장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공증 도장까지 찍힌 정식 문서였습니다. 공증 날짜를 확인한 오빠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이었습니다. 충분히 정신이 맑으실 때 작성하신 유언장이었습니다. 오빠는 분노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30년을 아들로 키워놓고 이게 뭐야?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은희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말씀을 하려다가도 입을 다무셨습니다.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보였지만 참으셨습니다. 오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언장을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화가 나서 집을 나가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빠 잠깐만. 은희 씨가 말을 걸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빠는 현관문을 세게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어머니와 은희 씨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은희 씨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몰랐어요. 은희 씨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오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차갑고 서먹한 목소리였습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은희 씨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가족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표현이었을 텐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편지의 나머지 내용을 공개해야 할까요? 오빠의 출생 비밀까지 밝혀야 할까요? 그러면 상황이 더 나아질까요? 아니면 더 악화될까요? 은희 씨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가족의 평화를 되찾을 방법은 없을까요? 오빠와의 갈등이 일어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집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은희 씨는 아버지의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걸까요? 편지의 나머지 비밀을 공개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묻어두는 게 나을까요? 그런 고민을 하던 중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수척해 보이셨습니다. 며칠 사이에 더 늙어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은희 씨가 차를 준비하려 했지만 손짓으로 말리셨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분위기였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은희 씨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아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은희야, 내 아버지가 모든 걸 알면서도 우리를 받아주셨다. 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은희 씨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모든 진실을 알고 계시면서 혼자 참아오셨다는 것을. 어머니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픈 기억들, 첫 번째 결혼과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홀로 아이를 키워야 했던 절망적인 시간들. 그때 나타난 것이 아버지였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받아주셨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두 모자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 미안한 마음만 키워왔구나. 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희야, 너만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딸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딸이 차별받는 걸 보면서도 막지 못했던 죄책감. 은희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도 이렇게 아파하고 계셨다는 걸 몰랐습니다. 가족 모두가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았던 것입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은희 씨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최선을 다하셨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짊어진 죄책감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너를 사랑했단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야. 그제야 어머니도 아버지의 진심을 이해하고 계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차별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더 강하게 키우고 싶어서였다는 것을. 어머니는 은희 씨의 성적표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혼자서 몇 번이고 꺼내보시던 일, 자랑스러워 하시면서도 겉으로는 표현 못 하시던 일, 내가 결혼할 때도 정말 섭섭해 하셨어.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딸을 보내는 게 그렇게 아쉬우셨나 봐. 어머니의 고백을 들으며 은희 씨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지,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다양한 모습인지, 피로 맺어진 관계와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 둘 다 소중하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오빠를 30년간 친아들로 키우신 것처럼, 그럼 오빠도 이미 알고 있을까요? 은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치채고 있을 거야. 영리한 아이니까. 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하고 있을 거야. 우리를 위해서. 그 순간 은희 씨는 오빠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해온 30년. 그것도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와의 대화는 깊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처음으로 털어놓는 시간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모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와의 대화 이후 은희 씨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빠와의 관계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오빠는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가족 모임도 없었고 안부 전화도 없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와도 오빠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이 많으셨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은희 씨는 여러 번 오빠에게 연락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망설이다가 포기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의 편지에 담긴 충격적인 비밀. 그것을 오빠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평생 숨기고 살아야 할까요? 시간이 흘러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오빠가 서 있었습니다. 오빠의 모습은 전과 달랐습니다. 화가 나 있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고 차분해 보였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오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희 씨는 당황하면서도 반가웠습니다. 거실에 앉은 오빠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커피를 준비하는 은희 씨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오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은희야, 사실 나도 알고 있었다. 오빠의 첫마디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은희 씨는 깜짝 놀라며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다는 뜻일까요? 오빠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눈치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아버지 사이의 미묘한 거리감을, 어머니가 가끔 보이던 미안한 표정들, 아버지가 자신을 대할 때의 조심스러움, 은희 씨에게만 보이던 특별한 엄격함. 처음엔 그냥 성격 차이인 줄 알았어. 오빠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느낌이 왔지. 중학생 때쯤부터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오래 걸렸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은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였어. 오빠의 대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음 아파하실까봐 30년 동안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것입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 혼자 그 무게를 짊어졌던 것입니다. 그것도 또 다른 형태의 희생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고마웠어. 오빠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친아들처럼 키워주셔서 대학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취업까지 아버지는 오빠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셨습니다. 혈연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유언장을 보고 화가 났던 건 오빠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배신감 때문이었어. 자신을 친아들로 키워주시면서도 결국엔 구별하셨다는 생각. 30년간 받은 사랑이 가짜였나 하는 의심. 그런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생각해봤어. 오빠가 은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입장도 이해가 됐어.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아버지 뜻이 이해가 갔습니다. 혈연과 관계없이 30년간 아들로 키워주셨지만 마지막에는 진짜 딸에게 더 많은 것을 남기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한테도 미안했어. 오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차별받으며 살았을 텐데. 오빠는 은희 씨가 받았던 상처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사랑받는 아들로 자랐지만 은희 씨는 늘 뒷전이었다는 것을. 유산은 네가 가져. 나는 지금까지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해. 오빠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은희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오빠의 마음이 이렇게 넓었다니. 30년간 혼자 진실을 알고도 참아온 오빠가 고마웠습니다. 오빠도 가족이야. 은희 씨가 말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우리는 가족이야. 그날 오후 오빠와 은희 씨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계획까지 정말 오랜만에 남매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빠가 돌아가기 전에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안부 전해달라고. 그리고 곧 찾아뵙겠다고. 가족의 균열이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처음엔 갈등을 만들었지만 결국은 더 깊은 이해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은희 씨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제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을. 오빠와 화해한 후 은희 씨는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남긴 땅을 직접 확인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적힌 주소를 메모해 두었습니다. 시 외곽 지역이라서 차로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농촌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길 양쪽으로 논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넓은 땅이었습니다. 현재는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땅 경계를 확인하며 걸어 다녔습니다. 면적이 상당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이런 땅을 사셨을까 궁금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농기계 상점에 들어갔습니다. 이 지역 상황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상점 주인이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습니다. 저기 땅 말씀하시는 거죠?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그 일대가 뜨거운 감자예요. 무슨 의미인지 물어봤습니다. 상점 주인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은희 씨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인근에 대형 개발 계획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그 핵심 지역이 바로 아버지의 땅 근처였습니다. 대형 쇼핑몰과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했습니다. 지하철 연장 계획도 있다고 했습니다. 3년 전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3년 전이라면 아버지가 건강하셨을 때입니다. 아버지가 이 정보를 알고 계셨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땅을 사두셨던 것일까요? 마을 이장님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개발 계획이 내년부터 본격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보상 가격도 현재 시세의 수배는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도 들렀습니다. 중개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땅 주인분 정말 안목이 있으셨네요.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도 전에 매입하셨다고, 투자 타이밍이 완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도 매입가의 몇 배는 된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희 씨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 땅을 자신에게 남기셨을까?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려는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은희 씨의 미래를 걱정하셨을 것입니다. 평생 뒷전이었던 딸이 홀로 서기 할 수 있도록,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셨을 것입니다. 그 땅이 있으면 은희 씨도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은희 씨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 엄청난 가치의 땅을 혼자 가져도 될까요? 가족들과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빠는 유산을 포기한다고 했지만 정말 이 정도 가치인 줄 알고 그런 말을 했을까요?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날 밤 은희 씨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무게감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딸에 대한 사랑과 미래에 대한 배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까지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은 땅이 아니라 그 땅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린 은희 씨의 선택이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땅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희 씨는 계속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려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었을까요?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습니다. 은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돈이 아니라 메시지였습니다. 평생 받았던 차별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했던 이유, 대학 진학을 막고 일찍 사회로 내보낸 이유, 차별하는 듯 했지만 사실은 더 큰 책임을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먼저 경험하게 하려는 뜻이었습니다. 더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키우려는 의도였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모든 행동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성적표를 액자에 넣어두셨던 일, 결혼할 때 아쉬워하셨던 표정, 늘 차가우셨지만 가끔 보이던 따뜻한 시선, 모든 게 사랑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긴 아버지만의 방식이었습니다. 표현을 못했지만 너를 가장 믿었다. 편지 속 그 문장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아버지는 은희 씨를 가장 믿으셨던 것입니다. 가족을 이끌어갈 능력이 있다고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책임을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가족을 지킬 의무를, 어머니와 오빠를 돌볼 역할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은희 씨는 아버지의 지혜를 느꼈습니다. 오빠에게 땅을 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혼자서 다 써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은희 씨는 달랐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의 화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은희 씨의 성격을 아셨던 것입니다. 땅을 받으면 가족들과 나눌 거라는 걸 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명분은 은희 씨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날 밤 은희 씨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늦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했다고. 아버지의 진짜 유산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용기였습니다. 은희 씨도 이제 그 마음을 이어받았습니다. 아버지처럼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보다는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정말 원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은희 씨는 이제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의미를 깨달은 후 은희 씨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와 오빠가 모인 자리에서 은희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땅의 진짜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활용 방안에 대해서. 오빠는 놀랐습니다. 그런 큰 가치의 땅인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은희 씨는 혼자 가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노후 준비와 오빠의 사업 자금 지원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오빠는 눈시울을 붉히며 감동했고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은희 씨는 땅을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고 그 대신 당장 실현 가능한 꿈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습니다. 땅 한쪽 구석에 아담한 건물을 지었고 주변 풍경이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오빠는 인테리어를 도와주었습니다. 건축 관련 지식이 있어서 큰 도움이 됐고 자재 선택부터 디자인까지 함께 고민했습니다. 큰 창문을 내서 햇살이 잘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분위기가 따뜻하고 밝았습니다. 오빠의 아이디어가 적극 반영됐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꽃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직접 키우신 화분들이었고 카페 안팎이 꽃으로 가득했습니다. 손님들이 좋아할 거라며 웃으셨고 꽃 향기가 나는 카페라니 얼마나 좋으냐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이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힘을 모아 카페를 준비했습니다. 메뉴 개발부터 홍보까지 정말 오랜만에 함께하는 일이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자는 의미였고 간판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개업 준비를 하면서 가족들은 많이 웃었습니다. 예전처럼 화목한 분위기가 돌아왔고 갈등과 오해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카페 청소를 마치고 나서였습니다. 오빠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 은희 씨도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처음엔 갈등을 만들었지만 결국은 더 깊은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카페 개업일이 다가왔습니다. 첫 손님을 맞을 준비가 끝났고 은희 씨는 설레고 떨렸습니다. 52살에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은희 씨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기회였습니다.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싶었고 가족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카페 아버지의 마음이 개업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가기 시작했고 은희 씨는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져다 주신 꽃들이 카페를 가득 메웠고 오빠가 설계한 큰 창문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가족이 함께 만든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은 한적한 시간이었습니다. 은희 씨는 평소처럼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오빠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진지하고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은희야, 잠깐 시간 있어? 오빠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은희 씨는 커피를 내려 오빠 앞에 놓았습니다. 오빠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은희 씨와 비슷한 봉투였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내게도 편지를 남기셨어. 은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에게도 편지가 있었다니. 아버지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셨던 걸까요? 오빠가 봉투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은희 씨의 편지와 비슷하게 낡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가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례 직후에 어머니가 주셨어. 오빠도 은희 씨처럼 며칠 동안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편지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오빠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내용을 천천히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너도 내 아들이다. 피보다 마음이 더 진짜다. 그 한 문장에 아버지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혈연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30년간 키워주신 사랑. 진짜 아들로 여기셨다는 확신.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빠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대학 진학부터 취업까지 모든 과정을 응원하셨다는 이야기. 하지만 마지막에는 은희 씨에 대한 당부도 있었습니다. 여동생을 잘 돌봐달라는 부탁, 가족의 화합을 지켜달라는 마지막 소원. 은희에게는 더 큰 책임을 맡겼지만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믿음이다. 너희 남매가 서로 도우며 살아가길 바란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오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은희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구나. 그 순간 은희 씨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세심하게 모든 걸 준비하셨는지, 각자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남겨주셨는지, 이제야 아버지 마음을 완전히 알겠어. 은희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를 정말 많이 생각하셨구나. 그날 오후 남매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부터 아버지에 대한 기억까지 서로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졌습니다. 며칠 후 은희 씨는 어머니를 카페로 모셨습니다. 오빠도 함께 왔습니다. 가족 3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꽃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은희 씨가 자신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오빠도 자신의 편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두 편지를 번갈아 바라보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깊이 생각하고 계셨구나. 두 편지의 내용을 모두 들으신 후에 첫 말씀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준비하신 아버지의 마지막 계획. 각자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남겨주신 세심함.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셨는지, 표현은 서툴렀지만 마음만은 진실했다고. 은희 씨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가 보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문장이 더욱 깊게 와 닿았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문장이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30년간 보여주신 사랑의 진짜 의미. 혈연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라는 것. 오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받은 편지의 핵심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피보다 마음이 더 진짜라는 아버지의 믿음. 이제야 완전히 이해가 돼. 오빠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이 많이 사라졌다고. 아버지도 행복하셨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 순간 카페 안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갈등과 오해로 멀어졌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이 마침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은희 씨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생각을,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기고 싶다고. 오빠도 자신의 다짐을 말했습니다. 여동생을 더 많이 도와주고 싶다고. 어머니도 더 자주 찾아뵙겠다고. 어머니는 두 자녀를 번갈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다고. 아버지가 원하셨던 모습이라고. 그날 밤 대화는 깊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부터 앞으로의 계획까지 30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헤어질 때 오빠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카페에 오겠다고. 어머니도 꽃을 더 많이 가져다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은희 씨는 혼자 남아 정리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두 편지를 나란히 놓고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각자 다른 상황과 성격을 고려한 메시지, 가족 전체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지혜, 서툰 표현 뒤에 숨겨진 깊은 사랑, 카페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은희 씨는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늦게나마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마지막까지 가족을 생각해 주셔서. 그날 밤 은희 씨는 가장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한 첫 번째 밤이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변장을 하고 옵니다. 그리고 남겨진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